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마케팅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갖고 계신 휴대전화 진동 모드로 바뀌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박람회,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준수해서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고요. 컨퍼런스장에 입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체온 체크 후에 명찰 착용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이나 음료는 내부에서 드실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3회 6차 산업 제주국제 박람회 컨퍼런스 여러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는데요. 마케팅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션은 연사 네 분의 주제 발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김윤정 교수님께서 함께 애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세션 좌장을 맡은 제주국제대학교 김윤정 교수입니다. 제3회 6차 산업 제주국제 박람회는 뉴노멀 시대 6차 산업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6차 산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을 주제로 네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제주 6차 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련 기업을 지원하거나 6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그 도민들이 6차 산업을 이해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네 분의 발표자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혹은 그 제언들이 그 6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고민거리와 그리고 이제 숙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마케팅 세미나의 첫 발표자인 김수진 웍스의 김수진 대표님의 뉴노멀 시대 식품 시장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노멀 시대 식품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말씀드릴 성공을 만드는 브랜더 김수진입니다. 뉴노멀, 새로운 것이 노멀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럼 새로운 것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올해로 30년 차 마케터입니다. 오랫동안 프랜차이즈의 마케터로 있었고 지금 현재는 회사나 지자체, 농업법인, 로컬 브랜드들의 마케팅과 브랜딩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트렌드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트렌드에 앞서서 제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장이나 생존이 외부 변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트렌드를 말씀드리러 나왔는데 저는 변하지 않는 트렌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솔직한 이유는 자기만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변하는 트렌드와 어떤 트렌드에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브랜드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만의 핵심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인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기본의 중요성, 세 번째, 100년 가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 장소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숙기 위기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이 얘기 없이 사업 계획이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도 베이커리 업계는 성숙기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치 몇 년만 지나면 포화 상태가 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베이커리 업계가 포화 상태인가요? 2021년 현재에도 베이커리는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베이커리 업계는 최대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업 내부가 자기 발목을 잡는 정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는 올해는 장밋빛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다고 늘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확실히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환경의 변화하고는 달리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고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리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되고 있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공간 경험을 중요시하는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 뷔페 운영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공간 경험을 중요시 생각하는 고급 레스토랑도 역시 매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공간 경험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수준을 딜리버리나 아니면 밀키트 같은 것으로 변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영업시간의 제약 같은 것까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맞으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식품 외식 산업의 전망대회에서 정말 좋은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외식 소비 행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외식업을 만나는 방식이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배달하거나 포장하는 방법으로 만납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지난 5년간, 작년 2020년에도 한식은 명실상부한 1등 그 업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식이 포장과 배달에서도 순위 내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한식을 외식하거나 집밥으로 먹거나 두 가지로밖에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코로나는 한식을 하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렸다는 셈이죠. 보시는 것처럼 외식업의 범주에 넣지 않았던 제과 제빵이 2020년도에는 방문과 포장에서 2위, 3위에 오른 것도 괄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외식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생각해 봐야 할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까요? 일단 저의 저녁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외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오는 제가 일단 집에 온 다음에 배달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외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빨간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음식점의 선택 요인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가까운 데서 시키거나 아니면 빨리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함 같은 것이 중요했었는데요. 여전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맛과 가격은 외식업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작년의 조사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에 대한 중요성은 2019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싼 것이 먹힌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가격은 가치의 무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에 적합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여기에 편리함이나 위치 같은 요소보다 지금 보시면 청결, 배달 비용, 음식의 양 이런 것처럼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가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뉴노멀 얘기를 하는데요. 뉴노멀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의 뉴노멀을 1.0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성장이 너무나 당연한 시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또 정보기술이 발달하니까 정보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는 뉴노멀조차도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의상 뉴노멀 2.0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뉴노멀 2.0,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서는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사업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실은 이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후배 한 명은 완전히 그 박수를 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째 가장 안 팔리고 있었던 사업부를 맡고 있던 친구인데요. 코로나 덕분에 HMR 사업이 모든 고민을 다 없애줬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트렌드의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중요한 요소를 바꿨고 속도를 바꾼 것뿐이죠. 기존 시장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이런 변화에 집중하지 못한 회사라든가 변화가 될 걸 알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산업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 산업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돼 라고 했던 이런 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과의 가치 싸움에서 제가 배달되는 아이템들 혹은 포장하는 아이템들을 수만 원 되는 그런 탕류를 과연 사야 될까? 저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거면 내가 가서 먹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었던 외식 시장과의 가치 싸움에서 늘 밀렸던 HMR, 또 꼭 팔아보고 싶었던 냉동 생지나 홈베이킹 시장은요, 모두들 가지고 계시는 에어프라이어나 와플팬 안 갖고 계신 댁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선함과 편리함에서 늘 밀리기만 했었던 홈베이킹 시장을 성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또 높은 투자로 느껴져서 그동안 되지 않았던 인공지능이나 AI, 로봇 같은 경우,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 대신해서 불편함이나 불친절로 얘기가 됐었던 키오스크도 어느새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이렇게 낯선 것들을 익숙한 일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코로나로 축적된 비대면의 현실 속에서 기술의 빠른 그 발전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속 가능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를 전달하는 유일한 매체가 기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쇼핑하기 좋으신가요? 아주 편하신가요? 네, 정말 편합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쇼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쇼핑하기 편하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어느샌가 몇백 원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클릭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요즘 내가 왜 이렇지? 물건 사기가 쉽기도 하지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저. 예전의 고객들은 단독의 존재였습니다. 가다가 내 마음에 들면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재구매를 하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였다면 요즘에 있는 고객들은 여기 선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시대입니다.
고객은 구매 과정에서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우리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구매 후기를 찾아보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입소문을 확인하고,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내가 확신이 될 때만 구매를 하죠. 예전에 고객이 팬이 된다는 과정은 그것을 여러 번 사용을 해보면서 팬이 되는 과정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시대에 브랜드의 충성도를 우리는 과연 쌓을 수 있을까? 조금만 싸면 다른 곳으로도 이동하고 조금만 새로운 것이 나오면 다시 이동하는 이런 고객들 앞에서 브랜드의 충성도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것인가라는 의사로 규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케팅 개념을 잘 정리해 놓은 장표를 발견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는데요. 저희 집은 80대 아버지부터 20대 손녀까지 한 집에 삽니다. 이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세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셈이죠. 옛날에는 제품만 좋으면 팔리던 시대도 있었고, 소비자를 잘 알아야지 분석한다는 마켓 2.0 시대도 있었고, 또 다른 곳과는 똑같은 것을 좋은 가치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마켓 3.0 시대를 거쳐서 마켓 4.0, 바야흐로 아주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10년도 되지 않아 마켓 5.0이라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마켓 5.0은 그 이전과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디지털 시대지만 오히려 인간다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간다움을 말하는 방식이 기술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이나 로봇, AR, IoT, 블록체인 이런 것 같은 기술은 결국 누구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냐? 인간 마케터의 능력을 학습하고 인간 마케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어제도 한 가지 제품을 배송받았는데 그 배송받은 상품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는 손글씨로 되어 있는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들어있는가가 제가 만족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은 더욱더 인간다워야 합니다. 디지털로 만나는 기업의 메시지에 사람의 온기가 더 많이 들어갈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보신 것처럼 마켓 1.0에서 5.0에 해당하는 세대가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마치 다른 사람을 산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서로 다른 트렌드를 소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격이 너무나 멀어져서 기호의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의 범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객에 대한 대응이 더욱더 뾰족하게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켓 5.0은 이것을 위해서 다음에 4가지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우리 고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욱 정교한 AI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시장의 수요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맞춤형이라는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역시 더 개인화되고 고객 경험을 그 사람에게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맥락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맥락 마케팅을 두 번째로 제안하고 있고요. 며칠 전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가 쉬리야 뭐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요. 여러분 쉬리가 그런 대답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쉬리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응대하는 것은 챗봇이나 메타버스 같은 것이지만 얼마나 스마트하게 고객 경험을 만드느냐, 즉 이런 증강에 관련되어 있는 증강 마케팅을 세 번째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은 너무나 다르고 고객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 마케팅, 이렇게
예측하고 맥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증강하고 애자일 마케팅하는 이 네 가지를 마켓 5.0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의 중요성입니다. 까만 백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 곁에 찾아올 겁니다. 이 책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이전까지의 정설을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강점을 강조해야 사업에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설과 달리 약점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본기가 약한 회사가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는요, 힘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건강하려면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해야 돼. 같은 얘기처럼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리브랜딩을 도운 연희동의 오래된 빵집 피터팬 1978이라는 곳입니다. 여긴 40년 넘게 연희동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해도 빠짐없이 블루 리본을 받고 연희동 고객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빵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에 대해서 다른 곳들은 전부 사다 쓰는 당연한 그런 것들을 여기는 모두 다 아침마다 만듭니다. 기본에 대해서 당연하고 변함없는 고집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마치 농사를 짓듯이 이렇게 매일 아침 팥을 끓이는 매장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일 씻기에 대해서 몇 분이나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브랜드는 직원들의 교육, 과일 씻기에 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한다고 합니다. 이런 커피 브랜드의 사례를 보면 먹는 것을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본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사랑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객을 직접 만드는 브랜드만이 아니라 농식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매우 좋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농식품 역시 우리가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디지털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싱싱한지 아니면 이것은 단지, 이것은 크기가 큰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조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조리에 해당하는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그냥 농산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농업법인과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도 이것을 먹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1차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임을 느끼게 됩니다. 고객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안전성에 대한 고객분들의 관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국산은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더 좋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비대면, 편리성,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산품들도 여러 가지 과제와 기회가 함께한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는 역량을 키워야 하고 시기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6차 산업의 실제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00년 브랜드가 되는 사랑받는 브랜드의 세 번째 조건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소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너 어디 사니? 라고 질문했을 때 혹은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도를 얘기하는 곳도 있고요. 어디는 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골목길이 브랜드가 되기도 하죠. 이미 골목길이 브랜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장소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을 쓰신 정수희님의 박사 논문에 보면 장소 브랜딩은 두 가지의 맥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상품이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 외부로부터 그 상품이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이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 공간 자체가 브랜딩이 되면서 그곳으로 다른 곳에서의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상품도 유입이 되고 그리고 문화가 내부로 불러 들어오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 브랜딩의 1차는 물건 만들기, 2차는 마을 만들기라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찰하고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파트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란다. 저렇게 생겨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요. 오란다라는 이름인지 안 것은 불과 몇 년입니다. 이런 이름을 원래 있었던 것을 발굴하고 남다른 상품으로 발굴해서 일궈낸 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골 여자의 바른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양하연 대표인데요. 이 한 가지 상품이 여수의 작은 마을을 살렸습니다. 실제로 자기도 살리고 마을도 살렸는데 이렇게 이 상품을 시작으로 송시마을이라는 곳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먹을 수 있는 각종 브랜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상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송시마을을 찾아서 오는 고객들한테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사와 제조, 서비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6차 산업의 공동체를 한 상품을 성공시킨 친구가 만들어낸 것이죠. 수많은 수상을 통해서 살기 좋고 성장하는 마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사례는 제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제주의 청정 우유를 가지고 로컬 푸드의 원물 경쟁력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어니스트 밀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의 로컬 자원을 바탕으로 이것을 카카오하고 결합시켜서 남다른 상품을 만들고 있는 카카오 패밀리라는 제조사가 있고요. 또 제주 해녀라는 콘텐츠를 고객 체험으로 만드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세 개의 브랜드가 의미 있는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계신 분들께 뭐가 가장 불편하냐라고 물으니까 택배 비용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을 함께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이 3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을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 내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모습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요즘 평택의 쌀을 가지고 농업진흥청이 개발한 유산균을 넣어서 만드는 베이커리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뢰하신 분은 평택에서 3대째 농부로 태어난 믿음 영농조합법인의 전대경 대표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이분들의 기획인데요.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님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쌀을 밥으로 팔 것인가? 쌀을 무엇으로 팔 것인가? 그러다가 쌀의 부가가치를 쌀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쌀이 중요한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게 뻥튀기를 이름을 라이스칩이라고 만들어서 스타벅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뻥튀기는 스타벅스 안에서 라이스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쌀 카스테라를 함께 개발해서 지금 넣었고 거기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농사에 사용해서 파트너인 스타벅스가 저절로 ESG 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아이템들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이분은 마을 해설사를 뽑아서 지역을 설명하는 사람을 뽑기도 하고요.
책을 만들거나 전시회 같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수준으로 이 장소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브랜드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브랜드들을 보면 나만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팔지 못하는 확실한 핵심 상품을 가지고 히트 상품을 만들고, 두 번째 단계로 한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브랜딩하고 그곳이 잘 되도록 하는 협업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수많은 트렌드 중에서 인간다움을 돕는 기술과 기본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장소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식품 시장의 트렌드에서 100년 되는 브랜드가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수진 웍스의 김수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최신 소위 트렌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환경 변화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기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그 대응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변화할 거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탄탄히 해서 트렌드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만들어진 식품들이 지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도 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주의 그 식품들도 이제 이 트렌드에 대응해서 뭔가 좀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제주 식품의 어떤 컨셉 혹은 기본기,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기가 어떻게 기본기를 구축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러한 그 기본기를 갖춘다면 최근에 그 외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제주 식품에게는 또 어떠한 기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뻔하다를 벗어나지 못하면 핵심 상품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 공항에서 보면 다들 뻔한 상품을 들고 있거든요. 제주 감귤을 정말 잘 풀어낸 곳은 제주 감귤일까요? 저는 제주 맥주에서 팔고 있는 그 제주 감귤 칩, 그것은 감귤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지금 언급했었던 카카오 패밀리는 또 제주 감귤을 카카오의 겉에다 묻히는 그 고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남들이 파는 방식으로 그대로 팔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다가 내 것을, 이 제주라는 것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다가 제주에 대한 것을 넣어서 특별함을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방법이라도 달리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동일한 그 원료를 가지고서도 그 특별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김수진 대표님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발표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올리버 웨버 총괄 셰프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셰프님께서는 글로벌 식탁에서 제주 식재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해외에서 오셔서 실제 호텔에서 이 제주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활용하시는지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올리버 웨버 총괄 셰프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My name is Oliver Weber, and I'm the executive chef of Grand Hyatt Jeju, and I have Chef Bae, my chef from Grand Hyatt Jeju, for translation.
제 이름은 올리버 웨버이고요. 저희 지금 현재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총주방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a little bit about our hotel and also our use of Jeju ingredients as well.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지금 현재 그랜드 하얏트 제주라는 호텔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호텔 안에서 제주 식자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Grand Hyatt Jeju is a very large hotel located here in Jeju City. 그랜드 하얏트 제주라는 호텔은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규모의 호텔이고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kay, we have 14 different food and beverage restaurants using all ingredients from all over the world, but as well focusing on Jeju. 저희 호텔 안에는 총 14개의 레스토랑 아울렛들이 있는데요. 그 레스토랑 안에서 저희가 주 메인 식자재를 제주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From our presentation, you could see on the left side all the way to the right side, these are specific restaurants and specific ingredients that are highlighted and positioned with premium and products from Jeju. 지금 저희가 준비해 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저희 지금 현재 호텔 안에 있는 업장에서 제주 식자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From tomatoes and garlic in our Italian restaurant to the center, you see our signature Beijing duck with duck from Jeju, as well as poached chicken in our Chinese restaurant. 왼쪽에 보면은 저희 토마토하고 마늘이 있는데요. 이 토마토하고 마늘을 저희가 카페에이시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제주산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산 오리를 사용해서 저희가 중식당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Okay, we have been open since December, and we are very excited to be a part of Jeju and as well showcase the ingredients and the farm fresh products. 저희 호텔은 작년 12월 초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제주의 좋은 식자재를 많이 이용해서 업장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And as a chef, I would like to share, which you already know, Jeju ingredients are equal, if not the best in the world.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제주에 와서 이렇게 호텔 안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느끼는 거는 해외의 다른 마켓보다도 제주 안에 있는 식자재들이 굉장히 퀄리티 면으로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Okay, so sorry, I'll do in Korean. So, our journey in Jeju, I have been here for 3 years, and we have recently opened in December. 저희 총주방장님께서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3, 4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초에 오픈을 하면서 좀 더 제주 식자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력을 더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As a foreigner, I did not know Jeju Island before I arrived, so I spent 2 years exploring the island and all of the farms with my team before I opened the hotel.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이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제주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제주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제주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가공품들을 많이 돌아보면서 좀 더 이해력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In this presentation, on this slide, you can see this is actually a presentation which we made for our head office as we were positioning our hotel, how we should promote or sell ourselves.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제주도의 식자재들이 어떠한 포지셔닝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이 호텔 안에서 이 제주 식자재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So we prepared a small video of 1 minute, which I'd like to share with you, which shows all of the farms, all of the different products that we visited. Many of you maybe have known, and we continue to explore
the premium products in Jeju Island. 그 저희가 그 호텔을 오픈하기 전에 제주에 진짜로 그 농장이랑 아마 그 많은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만들어 오는 클립이 있는데 그 비디오 클립 잠시 보시고 얘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f we could play the video. 그 비디오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So this video was shared with our head office as we tried to explain to somebody who has never been to Jeju Island or doesn't know Jeju Island what type of product and how lucky I am to be here. 지금 방금 그 공유해드린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저희 헤드 오피스에 그 공유한 내용이고요. 해서 저희가 저희 총주방장님 같이 그 제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주에 왔었을 때 제주에 어떤 프로덕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해 갖고 온 그 비디오 클립입니다. Okay? And I'm also very honored to be invited to speak with you. And we are Grand Hyatt Jeju and Jeju Dream Tower. We are always very excited to work directly with any farmers or any product that we can get that is local because it helps us establish ourselves in the market and support the local farmers.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그랜드 하얏트 제주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랜드 하얏트 제주 안에서 저희 제주의 많은 식자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하게 돼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see here, this is one short example of all Jeju ingredients and how we position our hotel using these ingredients.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업장 안에서 그 제주의 식자재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지 메뉴가 나가고 있는지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Okay. Bingsu is obviously a very traditional afternoon dessert, especially in summer. And here we have 3 examples.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여름철에 저희가 빙수 굉장히 즐겨 먹고 있는데 저희 호텔 안에서는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보시는 빙수 종류들이 지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And these are served at our Lounge 38 on the 38th floor. 이 빙수들은 저희 38층에 있는 라운지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는 메뉴이고요. From left to right, you see blueberry, strawberry, and mango. 왼쪽부터 보시면은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 빙수 그리고 망고 빙수 전부 다 저희가 제주 식재료를 이용해서 메뉴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And obviously the most well known is the apple mango.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산 애플망고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Okay. These we sell and I will share with you the volume of food we use for these shortly. 조금 있다가 다른 슬라이드에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 식자재 애플망고 같이
이런 제주 식자재들을 저희가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가격 공유해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As a chef, this is the 10th country that I have worked in. 저희가 총주방장으로서 본인이 지금 근무를 해온 해외에서 나라가 10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Okay, and I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audience and the guests attending how, as a chef, maybe we could better promote or position Jeju ingredients. 저희가 본인이 해외에서 온 셰프로서 제주에 와서 앞으로 제주나 아니면 저희 호텔 그레나의 제주나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Obviously, on the left side, we have the six industry and the tea fields of Jeju, and we are very proud supporter of the six industry as well. 지금 저희 호텔을 운영을 하면서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티 농장과 같이 많은 업체들하고 연관을 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져 왔으면 좋겠고요. In the center is a very famous TV show in the U.S. and Australia and everywhere called Master Chef. 가운데 보시면은 마스터 셰프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해외 셰프 관련해서 좀 TV 프로그램인데요. These are three very famous international chef celebrities. 지금 보이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셰프분들이시고요. One of them in the picture used to work with me, and now he became famous. 그 중에 한 분은 본인이랑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시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셰프분이 됐다고 합니다. And while in Macau, where I last worked, I introduced him and a TV show he was doing, and they brought the entire TV show to the market in Macau, and they promoted the ingredients of Macau. 그 중에 한 분이 마카오에 계실 때 TV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TV 프로그램에서 마카오의 농수산물에 대한 그런 아이템들을 다루는 TV가 반영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So here is a very simple graph for a chef to explain a comparison between two ingredients.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한국하고 일본의 그런 아이템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So the first side is both mangoes, one from Japan and one from, of course, Jeju Island, apple mango. 망고를 비교하시자면은 일본의 미야자키 망고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요. 저희 제주도에는 애플 망고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The second is Hanu beef and the well-known Japanese Wagyu beef. 그리고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는 한우라는 아이템이 있고 일본에는 고베 와규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고요. Both are premium products and they are shipped with air freight. 저희 국내산 한우든 고베 와규든 둘 다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두 아이템 다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As example, when you ship as a chef anything air freight, the price increases 30 to 40%. 어떤 한 나라의 특산품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좀 관세라든지 텍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엑스트라 차지가 붙어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데요. So Jeju ingredients are well known and command a premium price, which is perfect for the luxury market. 제주 안에 있는 프로덕트들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좀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Okay, the last picture is obviously the location. Jeju has a premium location and is perfectly positioned to showcase the quality and also the nature in its product.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주도 자체가 굉장히 좀 프리미엄한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더 다른 내륙 지방보다는 좀 더 경쟁성이 더 좋을 것 같고요. And my last slide, I'd like to share with you roughly the amount of
volume of product that we currently use in our hotel, you can see it is not a small volume.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저희 지금 현재 호텔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제주산 그 식자재들이 저희가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수치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From apple mango to blueberry to Jeju pork. 그 애플망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250kg 정도 소비하고 있고요. 블루베리는 400kg, 삼겹살은 한 800kg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And we are always very excited to meet with any farm and promote and use their product. And I am also reaching out today. Should anybody be interested, please stop by and contact us. We are very, very interested. 그 애플망고나 블루베리처럼 이미 제주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식자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그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제주의 특산물도 언제든지 저희는 같이 함께할 그 의사가 있고요. 그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셰프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올리버 웨버 총괄 셰프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시면서 이제 느낀 제주 식자재를 사용하시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제주 자원을 이용한 식자재들이 식재료들이 국내에서는 유명하지만 사실 해외의 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글로벌 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프로모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주 애플 망고 빙수처럼 어떤 제주의 어떤 고유한 상품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아이템들을 제주의 것으로 브랜드화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그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그 경험하신 자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셰프님 개인적으로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하고 계시는 그 제주의 식재료들 중에 특히 선호도가 높은 식재료가 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ctually, she has two questions to you. So, for you personally, which item is the most, attractive to you in our place? And the second question is, what kind of product you prefer to, diversity and oversee in your our project to develop?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e first question is very difficult to answer. 그 첫 번째 해주신 질문은 굉장히 좀 그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That is like my kids asking my kids what flavor of ice cream they like.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의 그 아기들이 본인한테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So I cannot pick a favorite ingredient, but I will explain a little bit about blueberry. 그 어떠한 딱 한 아이템만 뽑아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블루베리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I was amazed to taste blueberries from Jeju for the first time. 그 본인이 여기 제주도에 와서 블루베리를 처음 먹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Last year in April, we went to a farm here in Jolie and tried direct from the farmer. 그 작년 4월에 저희가 직접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직접 채취해서 블루베리를 한번 그 먹어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And there was only one lady working in this farm, and she did everything herself from start to finish. And I was amazed at how hard she worked and her work ethic. And I felt it was, as a chef, my honor and my responsibility to showcase this how it should be showcased. 그 농장에 가봤더니 그 농장주 한 분이 여자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농장을 다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셰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큰 농장을 혼자서 매니징 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고요. And through this, we created the
blueberry bingsu, and we paired it together with canola flavor.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주 그 농장주 분께서 직접 키우신 그 블루베리를 저희가 그 업장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블루베리 빙수를 만들 때 저희가 그 하나하나 식재료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if I understand correctly, what am I most interested in? Jeju has very strong seasons for product, and we or I need to become much more strong to highlight these products in the season. 그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려면 본인이 제주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식자재들을 직접 이렇게 접할 기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롱한 그 시즌이 있다고 합니다. For example, corn. When I see corn growing on my drive to work every day, and I see the corn being harvested, I want to use the corn right away. And sometimes being part of a large organization takes a little bit of time.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초당 옥수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확 시기가 굉장히 짧고 정해져 있잖아요. 해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당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원하는 양을 그 업장 안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식자재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뭐 수확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확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그 업장 안에서 좀 그 스케줄에 맞게끔 잘 돌리지 않으면은 좀 그 핸들링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the short answer to finish, sorry for being so long, is to be able as a chef to showcase the product and celebrate the season. 해서 끝에 와서는 그 본인이 그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제주의 그 좋은 식자재들을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좀 많이 가다듬어서 업장 안에서 좀 더 그 식자재가 빛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일이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장에 진입하는 그 완성품인 상품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어가는 그 이전의 올바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올리버 웨버 총괄 셰프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다음 그 세 번째 발표자는 그 제주다의 강석수 대표님께서 제주형 유통 플랫폼 및 물류 시스템에 대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석수 대표님께서는 제주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차류, 그 원료를 직접 그 재배하시고 생산하시고 그리고 유통까지 다 전반에 그 6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제주 기업에 시급하게 필요한 이러한 그 유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발표자인 영농조합법인 제주다의 강석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6차 인증 기업이고요. 제주 특산 식물들을 활용해서 차류를 생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대표 강석수입니다. 이제 어떻든 간에 저는 뭐 이렇게 이 시장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학자도 아닙니다. 실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 고민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이제 시장이었다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가속화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시장이 점차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간 것은 이제 어쩌면 이렇게 대세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이렇게 엄혹함들이 있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를 통해야 대형 유통 채널에 이제 입점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대형 유통 채널이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엄혹한 이제 프로모션을 감당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했고요. 몇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뭐 신한 폐쇄몰이라든지 삼성 복지몰이라든지 또는 쿠팡, 지마켓 같은 이제 잘 알려진 온라인 유통 채널 28개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 덕에 이제 단기 6개월 만에 매출 10억을 달성하는 성과도 냈는데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매출 대비 수익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거에 따른 노동 강도는 굉장히 이제 강해지면서 사실상 이제 이 일을 같이 했던 구성원들이 하나둘 이탈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과 연동되어져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비자만 바라보면서 생산과 가공과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고민하는 것이 6차 인증 기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마케팅, CS, 어드민 같은 또는 이제 배송 관리 그리고 벤더 또는 유통 채널이 요구하는 각종 프로모션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 6월에 저희 제품을 공급했던 98개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 단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매출 총액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매출 15억 이상의 이제 채널들을 전부 이렇게 단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점점 시장에서의 어떤 이렇게 거래 관행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접점을 이렇게 좁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를 벤더라든지 또는 심지어 요즘은 이제 플랫폼이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권력화되어지면서 엄혹한 이제 주문들을 생산자들에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들 간의 심각한 경쟁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기대 수익보다는 이제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발생했던 그 1차, 2차 벤더의 유통 수수료의 어떤 이렇게 엄혹함들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렇게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온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유통 시장을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또는 고민들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 그게 이제 소위 이렇게 P2B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에 대한 고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유 경제의 이제 핵심 주자가 이제 오픈 바자르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슬라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라주즈가 이제 얘기될 수 있는데요. 오픈 바자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2, 3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꽤 이제 활성화되었던 게 이제 프리마켓이잖아요. 이 오프라인에서 형성했던 프리마켓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것이 오픈 바자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익은 이제 블록체인, 다시 말해서 이렇게 거래 간 신뢰를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IT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유 경제 플랫폼입니다. 특히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직거래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죠.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 스토어라는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카카오도 이제 사실상 SK와 연동해서 이제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슬라익의 특징은 이게 중앙 통제적이거나 또는 이제 그 플랫폼을 소유해서 누군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간섭이 없이 직접 이제 스마트 도어록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플랫폼입니다. 라주즈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우버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것도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버는 중앙 통제 방식으로 해서 그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라면 라주스는 수수료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버가 본인들과 연계되어진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결제를 할 수 있다라면 라주드는 자체 개발한 가상 화폐를 통해서 이제 공유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그간 이제 저희들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경험했던 엄혹함들을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대안을 찾아볼까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6차 박람회인데요. 1차 국제박람회가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잘 되겠거니 했더니 이제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사실상 대면 소통은 어렵고 어찌 이제 이렇게 비대면 소통으로 이렇게 국제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경험 속에서 이제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직거래 유통 플랫폼의 모델을 2019년도 제주도에서 진행했던 국제박람회의 폼을 한번 이렇게 반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19년도 진행되었던 6차 산업국제박람회가 사실상 한시적 직거래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뭐 수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과 소비자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고 또는 B2B 생산자와 바이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자, 이 공간을 는 이제 상품보다는 기업, 생산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어떤 이렇게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작업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국제박람회의 어떤 오프라인 모델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구축을 한다라면 사실상 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국내 박람회, 온라인 국제 박람회, 또 공동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제품 개발 출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협력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상상입니다. 뭐 로드스는 섬과 섬을 나눠다니듯이 제 상상인데요.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국제박람회 모델이 온라인으로 옮겨진다라면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언제든 6차 산업 이제 박람회 유통 플랫폼 직거래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심지어 이제 알리바바에도 메인 화면에 띄어서 여기서 이제 국제박람회를 여기서 이제 촬영하고 비대면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유통처에서도 전 세계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국제박람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러한 어떤 이렇게 고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제주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연구과제, R&D 연구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이제 2020년 7월에 그 결과물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온라인 유통 플랫폼만 갖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제주 지역의 어떤 이렇게 기업 특성, 다시 말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대기업과 연계되어진 어떤 이렇게 대량 생산이라든지 OEM 위탁 생산이 아니라 또는 이제 공산품, 생활용품 같은 이제 제품이 아닌 식품, 원물 중심의 이제 제조 환경에서는 온라인 유통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온 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을 고민하면서 실제 직영 매장을 4군데를 내고 그 직영 매장 중심의 온라인 유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저희 같은 자그마한 기업만 고민했던 게 아니라 LG 같은 GS 같은 대기업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대기업 같은 이제 GS 리테일도 실제 O2O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매출을 이 정체된 것을 극복하고 그 성장의 폭을 이렇게 굉장히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고민들이 여전히 이제 제주 지역만이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류와 관련된 고민들이 증폭되고 있었고, 이 물류와 관련된 고민들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생산과 소비에 간의 어떤 이렇게 가격 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건데요. 부산도 이제 스마트 물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경기도 스마트 물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이 고민의 어떤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이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들을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주문 관리, 뭐 창고 관리, 운송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정상 관리 같은 이렇게 복잡한 비용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최소화시킬 것이냐의 고민인 거죠. 근데 이제 제주형 스마트 물류는 여기에 이게 갖다 붙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이든 경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과 연동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생활용품, 공산품, 그 다음에 부품 같은 이제 비생물 이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제주 특산 원물 중심의 이제 가공 또는 원물 그 자체의 유통, 이것이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물류 시스템을 스마트화하는 것이 이제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형 물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또 R&D 연구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공유 경제 중심의 P2P 물류를 P2P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물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지원할 건가? 그리고 B2C, B2B가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연계 이제 유통 채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한살림 다물 매장과 실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온오프라인 연동되어진 물류 시스템인데 지금은 저희가 4개의 거점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용한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8개 거점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구축돼야 된다. 근데 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단지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내 물류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오프라인 도내 물류의 거점과 판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이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외도에 있는 착한 주마트라든지 지금 이도동에 있는 싱싱오름 친환경 로컬푸드 마켓 같은 경우가 매장에서 판매도 하지만 실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통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지금 한살림 다문 매장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주 한살림 이제 직영 매장 세 군데서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난달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물류가 이제 물류 거점을 겸용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주문에 따른 이제 물품 공급,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일단 물류비가 해결되고요. 두 번째는 원물 같은 경우 이제 아이스박스 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면서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물류 및 이렇게 판매의 어떤 이렇게 거점이 되어지는 오프라인 매장은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경제의 어떤 이렇게 한 거점으로서 공동 소유의 어떤 매장으로 형성시켜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어려움이었어요. 저희들이 유통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온라인 유통 채널 28개, 폐쇄몰 이제 4군데 입점시켜서 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넣어도 이게 한 번에 매일 뭐 10개, 20개, 30개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1개, 2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포장해서 택배소까지 갖다 주는데 걸리는 시간 왕복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 30분. 이렇게 하다 보면 10,000원짜리 팔고 1,000원 남기면서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6,000원, 7,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시장을 확대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입점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기업이 제주도 내에 대부분이 기업이었던 거죠. 몇몇 이제 온라인 유통에서 몇몇 잘 나가는 기업들 해봤자 전체 기업의 5%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진짜 한두 개 택배 주문 들어오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 시장 진출을 포기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순환버스형 이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자체가 이러한 어떤 이렇게 공유 경제의 어떤 이렇게 중심축으로 만들어 가려면 지금 이제 다른 국가에서의 어떤 이렇게 공유 경제는 대부분 이제 가상화폐 중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가상화폐도 사실상 공적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잘못하면 나중에 와서는 이렇게 사유화될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공유 경제의 어떤 기반은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간을 만들어주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이렇게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로 구해봤습니다. 그 스마트 물류 순환버스 내부 구조를 물건을 집어넣고 내리는 그림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O2O, 다시 말해서 온 오프라인 기반의 순환버스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현재 그것을 위해서 원래 기업, 제품, 서비스, 그리고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거의 80% 이상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생산자 관리 앱, 주문자, 소비자 관리 앱, 그리고 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하나인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 전용, 운송자 전용 앱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말 마무리를 하고 12월에 이제 그 결과물을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실제 시범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진행해서 이제 좀 더 다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게 연구는 되는데요.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중심의 공적 기능과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석수 제주다 대표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주 지역의 물류 문제라든가 유통 문제를 거론하자면 그 심호흡을 먼저 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 BSI Verified Directory. 된 것 같은 느낌을 거둘 수가 없는데요. 우선 그 강석수 대표님께서는 그 전 세계적인 오프라인 시장의 그 유통 문제들이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옮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 경제를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O2O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그 구축할 수 있는 물류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우리가 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그 제주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대표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내용이 좀 생겼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그 생산도 하고 계시지만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온라인에서도 유통을 하고 계신데 이 지금 뭐 새로운 시도라든가 혹은 이제 그 새로운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의 그 유통 물류의 그 사례가 돼서 다른 기업들도 좀 이제 그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한번 이 지금 그 시험해 보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의 역할이라든가 혹은 이 온라인의 어떤 유통의 비중이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이끌어갈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 안순아 센터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입천진 기업 제품을 유통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맡았고 그 유통을 위해서 이제 자그마하지만 물류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제 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재고 관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입점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개 한 박스 받으면 1년 내내 반밖에 안 팔릴 경우 1년 내내 그 반밖에 안 팔린 것에 대한 재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이렇게 소비 확장은 사실상 매장이 얼마나 그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출시켜 주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한 구석에 처박거나 또는 이제 그 매장 내에서 구색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취급해 버릴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굉장히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상 상당한 이렇게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됐었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패턴을 좀 바꿔서 공유 매장 형태로 지금 싱킹오름 로컬푸드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농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와서 직접 포장하고 직접 가격 설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JDC 이번 관광상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제 리뉴얼한 제품들을 본인들이 직접 가져와서 매장에 진열하고 판매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유통이 이제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농업인 기업에 맞는 유통 채널이 대형 유통 채널과는 다르게 갔을 때 성공하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보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게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냐, 온라인이 더 이제 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주기별로 어떤 때는 온라인에서 매출이 뭐 이렇게 확 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매장에서 매출이 확 오르기도 하는 건데 그런 기회들이 이제 농업인 기업들한테 다양하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실제 엄혹하게 다가왔던 물류의 어떤 이렇게 이제 열악함들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석수 제주다 대표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 세션 마지막 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글로벌 표준 인증 도입과 실무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농식품연구원의 이주호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주의 자원과 식품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농식품연구원의 이주호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식품 전공하고 이제 가공식품 쪽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했었고요. 이제 가공식품의 제조나 품질, 뭐 연구 개발보다는 또 전공을 살려서 다른 분야를 좀 해볼까 해서 이제 식품 관련된 인증, 교육 그리고 컨설팅 뭐 이런 데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이제 글로벌 표준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표준 소개를 오늘 이제 글로벌 GAP, 글로벌 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FSC 22000 두 개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표준들을 도입할 때,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글로벌 갭하고 준하는 GAP라고 명칭을 통하는데 그런 우수 농산물 관리 기준이 있죠. 이제 그리고 또 가공식품 쪽은 이제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햇삽이라는 그런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글로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GAP나 햇삽을 인증받고 나서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일본이나 미국, 중국 이런 쪽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동등성의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수출하는 회사들은 글로벌 인증을 준비하거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농산물 쪽은 글로벌 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가공식품 쪽은 FSC 220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갭 부분은 이제 명칭을 이렇게 좀 통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증 프로그램은 GAP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갭이라고 해서 글로벌 갭이라고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갭 쪽의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우수 농산물은 이제 농산물의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제 글로벌 갭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환경하고 거기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 위생 부분에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쪽에서는 가장 수출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은 글로벌 갭 쪽 인증을 준비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갭의 이제 장점 부분은 이제 안전하고 소비자 신뢰제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할 때 이제 바이어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글로벌 갭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에 따른 정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수출할 때 모든 농산물을 이제 글로벌 갭 인증을 필요로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바이어가 이제 자기가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쪽 목적에 맞춰서 글로벌 갭 인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고 또 바이어가 자기가 판매하는 것이 좀 대형 유통업체다 그러면 또 글로벌 갭을 인증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나눠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갭 인증 구성을 보면 이제 농장도 있고 유통 경로, 배합,
축산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농장 보증하고 유통 경로 관리 두 가지 쪽을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 외 쪽으로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인증받은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농산물, 과일, 야채 이런 품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과체류 인증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체류 인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항목에 보면 이제 식품 안전, 환경, 그다음에 이력 추적, 작업자 보건 및 안전 이렇게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GAP에는 이제 식품 안전, 이력 추적 쪽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글로벌 갭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환경하고 이제 작업자 보건 및 안전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갭의 유통 경로 관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에 대해서 글로벌 갭 인증을 받았는데 이거에 수확하고 수집하고 포장하고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받지 않는 품목과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서 수확에서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모든 경로를 유통 경로를 이력 추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산물보다는 사실은 가공 쪽, 식품 쪽 인증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가공식품 쪽에서 수출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FSC 22000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도 필요로 해서 수출하지 않지만 인증을 진행하는 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거의 인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C 22000은 네덜란드에 있는 식품안전인증재단 GFSI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GAP보다는 FSC 22000이 더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FSC 22000이 요즘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인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가 대형 유통이나 제조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 수치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유통 물량의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60% 이렇게 차지하는 그 회원사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FSC 구성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SO 22000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행여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FSC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구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ISO 22000 조항 구조 부분입니다. 사항의 조직 상황, 우리 조직을 봤을 때 유통이라든지 판매, 또 내외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사항을 파악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5항, 6항은 이제 회사의 이제 임원진들, 대표님들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들을 리더십 부분에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물류 시스템을 바뀌겠다 그러면 지원 부분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시스템을 넣든지 인력이 됐든지 시설이 됐든지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요. ISO 22000의 8항에 보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할 때는 햇삽 원칙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햇삽이 포함된 운영 원칙을 적용을 하고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그거를 평가를 해서 개선해주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ISO 22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파스 96이라고 해서 FSC 추가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식품 방어하고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 96이 2014년판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참고로 해서 식품 방어, 사기 예방을 수립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왔었을 때 저 생각에는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식품 방어 이게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9.11 테러 때였어요. 그거 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FSMA라고 식품 방어 보안 관련된 이제
법제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가공식품 혹시 이런 물 같은 거에다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테러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총칼 못지않게 심각하게 위협을 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품 방어, 사기 예방 부분들은 이제 대기업군들, FS 받는 데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표준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글로벌 표준 외에 국내 인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팀을 구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회사 방향이나 이런 거 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를 해서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제주도에는 사실은 이제 소기업들이 많죠. 가서 보면 이제 대표님이 거의 모든 걸 많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팀 구성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련된 뭐 인증 외에도 새로운 것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6차 산업센터에서 하는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마케팅도 있고 재무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의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팀을 구성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제 GAP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 GAP는 우수 농산물 관련 기준이고, 여기 갭은 그 차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FSC 갭 분석 예를 들면 ISO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4항부터 10항까지 쭉 있는 거고, 선행여건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FSC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요구사항을 쭉 나열을 해보면 현재 우리 회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거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운영이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시스템 서류 부분 외에 기준서, 뭐 절차서 또는 기록 외에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이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가 부족한 게 뭔지 미흡한 부분을 채워서 넣으면 이런 인증에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관리하는 기준이 유사한 게 있어요. 근데 두 개를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동일한 부분도 있고 약간 차이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막 동일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서화를 하죠. 어떤 기준이나 기록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도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는 또 문서화 기록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퍼 서류 부분이 아니고요, 컴퓨터 전산상의 웹상으로도 관리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이것도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갭 또는 FSC 22000뿐만 아니고 다른 국내도 인증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증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심사를 하는데 이제 인증 종류에 따라서 예비 심사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냥 한 번 심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인증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행하고, 미흡하면 이제 개선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인증이 나오게 되고, 내가 FSC 22000이나 글로벌 갭을 인증을 받아야겠다 하셨을 때 인증 기관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금액적인 인증 비용도 있지만 그 인증 기관이 얼만큼 신뢰할 수 있고 인지도가 높은지 그런 부분도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쪽에 이제 글로벌 갭, GAP 그리고 FSC 22000 도입 절차 외에 기타 사항으로 잠깐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글로벌 갭 회원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사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지금 캡처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중간에 보면 저기 M 노란색으로 된 맥도날드 회사가 있는데, 저기에서는 국내 이제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에 보면 야채나 채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양상치예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맥도날드는 정책적으로 모든 양상치는 글로벌 갭 인증을 받아야만 공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버린 부분도 있고요. FSC 22000이 이제 어떤 회사가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하기 싫어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회원사에 아마존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뭐 코카콜라도 있고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쓰는 원재료나 협력사들한테 다 그걸 FSC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코콜라에 들어간 원재료 부품들 받는 데들 뭐 포장지, 패키지 포함해서 FSC를 일단 다 요구를 합니다. 첨가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급하는 회사들은 다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FSC 22,000 인증이 있으면 입점 심사가 면제가 되고요. 만약에 인증이 없다, 그러면 별도로 입점 심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 등급이 되지 않으면 이제 탈락이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트코 이제 입점 심사할 때 심사 체크리스트나 요구사항이 쭉 있는데 거기에도 식품 보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관계 때문에 FSC를 가공식품 쪽에는 이제 인증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식품 안전이나 사기 관련 이슈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국내에서 수출했던 버섯에서 이제 식중독균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이제 외국에서 나왔어서 물론 이제 국내 제품이긴 하지만 근데 국내에서 팽이버섯을 재배한 그 제조회사 잘못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수출했는데 미국에서 섭취하는 방법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다른가 봐요. 거기는 또 생으로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에 딸기에 보면 바늘을 이렇게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딸기를 다 안 사 먹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그 식품 보안, 방어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물론 식품 사기가 있어요. 외국에도 식품 사례가 있고 이런 이제 메이플 시럽이나 커피차, 향신료, 와인 같은 경우에도 사기 사례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사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원산지를 속이는 부분이죠. 고춧가루나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SI라고 해서 영국 표준협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국 표준협회처럼 영국의 영국 표준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ISO 인증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를 많이 하는데 이 검증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회사한테. 그거를 한 4, 5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저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필요한데도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냐면 제주도에도 이제 인증 마크가 있죠. JQ 인증이 있죠. 근데 JQ 인증을 뭐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이제 품질적인 부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타벅스의 뭐 바이어 입장이라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 품질만 가지고 이거를 회사를 다 정보라든지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규모라든지 인력 구성 그리고 식품안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필요로 하고 특히나 이제 스타벅스 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 원두에 대한 품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생각하는 이제 브랜드 가치 부분이 있어서 이 브랜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데에서 공고를 받는다 그러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예를 들자면 원두를 생산하는데 뭐 10살 뭐 미성년자라든지 미취학 아동을 막 그 노동 착취를 한다. 그런 데서 공급받아서 스타벅스 생산한다 그러면 브랜드가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양이 길어서 제가 잠깐 초반반 보여드리고 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SI Verify Directory, enabling supply chain visibility. In the Roman times, commodities and food products doubled in price every 100 kilometers. Today, we transport, source, manufacture, procure, and retail products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thousands of miles away. Supply chai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with many hidden risks that can damage your reputation. Brands and retailers can have multiple tiers and hundreds or thousands of suppliers across many different countries. With this many suppliers,
it becomes extremely difficult to know if your suppliers, products, processes and behaviors meet your requirements. Work conditions, environmental risk, security risk, quality and counterfeit are some of the many reputational risks faced by organizations. This is why supplier traceability is critical, and you need to ask, who are my suppliers? Where are they? Can they be trusted? Do they adhere to my corporate values? How many are direct and how many are indirect? How many suppliers have we visited? What are the issues and improvements being made? Do we manage the profiles of our suppliers so we're able to tell our supply chain story and protect our reputation? Make sure you know the real factories, facilities and people making. 그래서 이거는 이제 JQ 인증처럼 이거에 대한 뭐 품질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회사가 어떤 형태고, 어떤 구조고, 어떤 위치고, 인력은 뭐고, 서비스 어떤 인증 프로그램, 이제 JQ 외에도 뭐 SRB나 FSC 그런 부분도 다 검증을 하고 이제 요거를 QR 코드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요거를 이제 명함이나 이렇게 팜플렛 찍으면 바이어한테 전달을 하면 바이어가 이것을 QR 코드 찍으면 거기로 바로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아마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주 메이저 바이어 같은 경우는 내가 주 메이저 바이어다 그러면 외국에서 제주 감귤을 사겠다 그러면 한번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출하지 않고 국내 내수용으로 한다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글로벌 GAP나 갭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이제 수출을 준비한다고 해서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바이어나 이런 부분 요청하면 그때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CC는 이제 큰 기업들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트코나 아니면 큰 기업 회사 원료로 납품할 때 이런 데들은 많이 조금 요구를 하는 편이고, 저도 이제 오뚜기 OEM사들이나 이렇게 평가를 가다 보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마지막 장에 보면 식품 보안 방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 가지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더불어농식품연구원 이주호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전한 농산물이나 식품이 기본 사항이 되면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글로벌 갭이라든가 혹은 이제 FSSC 22000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주 6차 산업 그 관련 그 기업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위해서 혹은 이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글로벌 표준 확보가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그 제주 6차 산업에서 인증 기업들에서 시급하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글로벌 표준이 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도입을 하게 된다면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갭 쪽에서는 어쨌든 수출 목표는 내가 재배를 더 늘리겠다 이런 쪽 미주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양상추가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뭐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한다. 이제 시장 목표를 외국에 나간다고 하시면 이제 글로벌 GAP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FSC 22000 부분은 6차 산업 인증 기업 중에서는 지금 현황은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주 그 3단수 음료 공장하고 이제 녹차 일부 좀 큰데 몇 군데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 두 가지 인증보다는 이제 소기업이어도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판로를 좀 개척할 때 필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약처나 축산물 햇사 그쪽이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을 외국이나 큰 기업하고 거래를 하겠다 하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주제 발표는 이주호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션의 모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의 그 자원이나 농산물들이 기본적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확보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품질에 대한 어떤 인증을 확보하고 또 그리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세션 마케팅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